서울에 보면 영화를 또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네, 저도 그 장면들을 자꾸 결국 이제 떠올리는데. 권력의 핵심이 이제 정보를 장악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통로와 채널을 장악하는 건데 네. 이제 이미 유신 시절에 언론 통제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중들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는 것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을 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이제 모든 정보 권력을 다 장악하면 네. 결국 이제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 대단합니다. 네. 감각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네. 이거 권력,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깨달은 것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네.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도적 분화를 지금까지 이제 추구해 왔죠. 근데 이제 네. 이 약간 이제 후발 국가들은 아직 이제 제도적 경험도 많지 않고 제도가 충분히 분화되어 있고 서로 이제 경쟁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 빈틈을 노리고서 이렇게 이제 군부 독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아무튼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경계를 하시는 분이 따로 또 없었을까요? 이제 뭐 네. 제야 쪽에서는 우려하고 경계하고 근데 그게 현실 정치판에서는 네. 이를테면은 신민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야당의 어떤 대표 또 그런 실질적인 의회 권력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거 공화당이 갖는 또 그 실제적인 현실 정치의 권력 네. 이들이 너무 나이버니까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계속 비상계엄 해제를 시켜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미루고 늦추다가 말하자면은 군부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 지도자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 안개 정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이 안개 정국의 그렇죠. 안개를 거두어내는 그런 어떤 광선의 눈이 없었죠. 계속해서 어수선하고 아니 네, 스스로 헤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공 교수님 말씀 당시에. 그대로예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왜 괜히 군부의 신기를 건드려? 최규하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은 네. 직선제 개헌되면 내가 대통령이야. 무슨 소리?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그 최규하 그리고 이제 대통령, 김종필은 예. 나는 그래도 유신의 말하자면 적장자인데 박정희의 적장자. 적장자로서 다 우리 얘들 아냐? 뭐 이런 식의 나이브한. 그러니까 오로지 현실 안개 정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네. 그걸 돌파해내는 힘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가? 그럼 그 안개 정국을 꿰뚫어 보는 김대중의 눈에서는 김대중의 지혜에서는 김대중의 용기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을 직접 만나야 되고 국민이 각성이 돼야도 국민이 결국 민주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1980년 3월 26일부터 네. 5월 11일까지의 1년의 연설이죠. 그런데 이제 군부에서는 계속 그다음에 그 기성 제도권 언론 네. 보도 검열에 걸려 있는 여기서는 계속 그 혼란 그런 것을 이제 끌고 가죠. 그 이제 동아일보에서만 겨우 김대중 대통령의 학생들을 갖다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학원 투쟁에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계엄철폐도 부르짖고 신인학 퇴진도 부르짖고 전두환 말하자면 보안사령관 퇴진 계엄 철폐 이런 것에 다 부르짖고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투고를 하죠. 기고라고 할 수가 있죠. 기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자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현 정치 질서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게재가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사회 혼란이나 정치 질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막 그 얽히고 설킨 탈애를 풀어보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이 군부에서는 정말 그걸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된
질서 있는 이런 것도 원치 않지요. 약간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 먹잇감이 되는 거죠. 빌미가 제공될 때 군부가 뭐 이거 쿠데타가 그러했듯이 사회 혼란, 정치 질서에 이런 그야말로 혼잡된 상황을 우리 군부가 못 갈 수가 없다. 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명분 싸움으로 이제 자기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해양과 용기가 있어도 이미 거대한 국가 원로의 시스템을 전두환 일당의 손에 다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특히 민주당, 신민당과 민주공화당이 그걸 갖다 자기들이 안이하게 생각할 때는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뭐 안개 전국 얘기하셨지만 그 저도 영화를 떠올리면 최규하 대통령은 좀 무기력한 그 인물로 아, 욕심이 있었어요? 예, 저는 기억을 받았거든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럼 이 12.12 사태 이후에도 뭐 어떤 특별한 뭐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최규하 대통령이란 그 인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사람은 예. 원래 이승만 정부에서 보통고시 요즘은 이제 직급으로 말하면 7급 공무원을 출발하죠. 예전에 이제 국가가 5급 행정직까지 있어가지고 네. 4급 공무원 거의 보통고시예요. 이제 상급은 보통 이제 고등고시 합격자들이 상급 이렇게 들어가고 4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고시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가행정직 7급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직업 공무원으로서 순탄한 관료기를 걷고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한테 주요 발탁이 돼가지고 김종필이가 총리를 물러나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김종필이가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은 김종필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면은 정보장교 출신 아닙니까? 김종필이랑 이후락이 다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쿠데타 기획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공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보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IT 시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아날로그 예전의 시대에 있어도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건 왕정 질서 체제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김종필이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은 12.12에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때 뭐라도 좀 소리를 내거나 좀 수시로 말 바꾸지 말고 뭔가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 원래 이제 총리였다가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후제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약간은 이제 몽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신 헌법의 근거에서 본인이 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하죠, 전두환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그러니까 기존 유신 체제, 유신 헌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권력 유지나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그냥 도움이 되는 거에 만족하는 스타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만 본인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는 거군요. 근데 우리 공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구급 공무원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고 현금이 예상 밖의 현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은 그 부귀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거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부귀가 공백 상태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 두려움도 의식도 없어요.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게 권력과 돈의 맛은 그렇죠. 내 손에 권력이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다면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정도의 강한 신념, 가치, 지향 이게 없으면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으로서도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이익, 엄청난 권력 가능성 이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걸 능가할 만한 가치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어떤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라면 그냥 뭐 그냥
굉장히 순리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그러니까 사유제에 눈이 멀어 있으면은 공공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권력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뭐 세상 뭐 고민이 없잖아요. 세상사에 대한 지금도 뭐 국민에 마찬가지예요. 대한 신념이 없었다는 지금도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은 공공에 대한 수철한 사상 철학, 의식적 그러한 어떤 자기 질서가 체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에서 말씀했지만은 모든 것은 과점도 안 되고 분점도 안 되고 만인의 손에 나눠져야 돼요. 권력이든 돈이든. 예. 그렇습니다. 명예까지도 어떤 문화에 주도하는 활동가들까지도 네. 독과점 체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비민주성이고 극심하면은 독과점 체제로 유지된다면 그건 반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그 당시는 그야말로 최규하나 김영삼이나 김종필한테는 그 권력의 사유제로 자기 사유제로 권력이 사유제로 보이는 거예요. 공공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또 제야 인사들이 있었지만 또 신민당은 또 그 신민당대로 그 역할을 못했었던. 근데 또 것 신민당만 같아요. 욕할 예.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요 당시에 이제 5월 14일인가에 예. 이른바 이제 서울의 봄 때 제야의 인식 역시 좀 삐딱하게 이제 보면 네. 나이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다고요. 아주 권력의 이 냉철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민당은 또는 다른 정치인들이 다 이제 다음을 이제 자기와 관련해서 이제 꿈꾸면서 뭔가 빨리 이제 낙관하면서 헌법 개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열리면 이제 계엄령 이제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치 일정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또 제야에서는 이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이제 성명서를 준비했는데 이제 같이 서명하자.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낭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보수 우파들의 시각에서 보면 운동권이고 과격하고 이상주의자, 공상주의자 막 이제 이렇게 보지만 또 다시 또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현실주의적이고 너무나 보수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혁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좋게 얘기해서 이제 민중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네.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가 말하자면 이제 독재자가 죽어서 사라진 해방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중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얼싸안고 대동세상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다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해방의 시간. 네. 학생들도 어용 교수들은 이제 네. 다 뒤로 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서 길거리로 나오고 또 모든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한마당으로 어울리는 이런 걸 이제 꿈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낙관을 이걸 낙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서 그런 성명을 발표할 생각을 하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신이 정신 차려야 차려라. 되는데, 지금 지금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것일 것 같냐.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16년, 네. 17년 이제 한참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촛불 예. 집회가 있을 때 혹시 서울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 예,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쫙 이제 행진을 하다 보면 어떤 같은 색깔의 잠바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행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막 손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뭔가 거대한 사람들의 행렬을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막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식의. 근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쫙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언제나 아방가르드 역할을 자임하는 그러니까 시대를 내가 선도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데 정작 다수 대중은 그쪽으로 가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4.19 때도 또는 지금 여기 1980년대도 그리고 뭐 87년도 마찬가지지만 큰 흐름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항상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걸음만 앞서가라.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라.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안정을 원하고 네. 지금 이제 독재자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 완전 천지개벽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유신 세력들, 유신을 지지했고 유신 체제에서
득을 보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그냥 손쉽게 포기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차근차근 주의 깊게 함부로 뭔가 반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혁명적 열정에 사로잡힌 분들은 약간 흥분하시는 거죠. 그걸 네. 이제 만류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성명서 내용도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확 낮추시고 그럼 이제 면박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진짜 쫄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은 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반걸음만 앞서서 네. 가자. 좀 매번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네. 하셨는데도 역부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80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참 네. 고독한 그 성사적 표현으로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로서 가슴이 그냥 다시 그 시절을 회고한다면은 저는 이제 1980년에는 이미 군대도 제대 현지가 한참 지나고 그런 시절이니까 저는 이제 청년 시대죠. 그러니까 눈앞에 그냥 이 파노라마처럼 모든 게 지금 다 지나가고 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대학생들이 주로 그 3월달, 4월달은 교내 학내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의용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원의 사립학교 같은 데는 이사장 재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5월 초가 넘으면서 이제 가두시를 벌립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두시 벌린 기간이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월 7일 날 시작해가지고 5월 14일 날로 끝나거든요. 5월 15일부터는 조용합니다. 네. 그야말로 겨우 8일 정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월 13일에 이미 학생들의 가두시가 조금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가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제시키고 이걸 지도자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한번 대안을 학생들을 달래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안개 전국의 정치 질서 나피 보이지 않는 정치 질서를 국민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내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전두환을 포함한. 그 당시 그런데 거의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동아일보 아까도 말했지만 동아일보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원고를 기고해 주시라. 기고를 원고지 8미로 써서 보내요, 동아일보에. 근데 그게 실리겠습니까? 왜? 5월 17일 날 거사를 개고 있는 이미 그 신군부 집단에게는 언론 검열의 칼도 저들이 쥐고 있는데 왜 실릴 리가 없죠. 그런데 5월 14일 날 서울역 학생들의 그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본 문익환 목사라든지 예춘호 선생이나 이문영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성명서를 초안을 갖고 와요. 그 문익환 목사가 그 초안을 쓰셨는데 쉽게 말해서 군인에게는 총을 들고 나와라. 노동자는 공장을 멈춰라. 이제 흔히 노동자의 손에 해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철수해라. 문을 닫으라는 거죠.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민주화 투쟁에 나서자. 이 성명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어안이 번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도 이미 여기에 성명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은 것이 계엄 해제, 신년학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실세니까 퇴진. 이런 정도로 압축해서 성명서를 발표합시다. 이렇게 보니 5월 15일은 조용하죠, 대학가가? 5월 16일. 그 5월 17일 이학봉이가 주도하는
허화평과 이학봉이가 주도하는 신군부 집단의 제2의 쿠데타. 그게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네. 예.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것은요. 이미 행정부, 입법부 모든 권한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5월 20일에 열려가지고 계엄 해제를 하기로, 왜냐하면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나 민주공화당 김덕필 총재 입장에서도 안개 전국 속에서 군부에 그 어떤 실체적인 권력이 드러나 보이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속된 말로 한참 잠자다가 이제 깨어난 거죠. 의식이. 그래갖고 혼란 찰나에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당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가해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일당인데 네. 그중에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이죠. 네? 국민이죠. 아니, 네. 국민도 국민이지만 네. 지도자 중에서, 정치권의 지도자 중에서 김대중과 김대중이죠. 제아인.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7일 밤 10시 전후에서는 그 이미 8시 정도부터 동교동 일대에 가로등이 다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올가미를 미리 쳐놓은 네. 거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걸려든 게 아니라 네. 잡으려고 올가미를 미리 쳐놨고 뭘 해도 비켜갈 수가 없는 스토리였던 겁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 하니까 정말 먹먹해지는데요. 네. 이미 거사를 하루아침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구나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정보의 힘을 다 쥐고 있다 하더라도 네. 하루아침에 우당탕탕 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어디 가서 나무집 가서 담 넘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번곡불에 콩복대기 할 수 없는 것인데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들이 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얼마나 폭압적인 뭔가 국가폭력의 시스템 그 기제를 다 동원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1.6 이후부터 쭉 준비가 이루어졌고 아. 실행이 됐고 아마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반응이 바로 예. 이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상을 했죠. 아 그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예상을 했죠. 왜 했냐 그랬냐. 타 지역에는 공수단을 일찍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광주에만 전남대, 조선대 일대에 네. 시를 딱 예감한 듯 공수단을 먼저 보내놨죠. 대기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부마 항쟁에서 배운 선행학습 효과죠. 예, 그렇죠. 예.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제명되니까 네. 부산 마산 일대 시민 학생들이 봉기하잖아요. 왜 항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네. 그 선행학습 효과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김대중을 치고 들어가면 김대중을 강제 연행해서 우리가 중앙정보부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광주 전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때는 광주시가 뭐 광역시가 아니고 전남도의 이제 도청 소재지 행정 중심 도시니까 그때는 전남이죠. 네. 예,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미 딱 어떤 자기들의 매뉴얼이 짜져 있는 거죠.